피곤한데 이유를 모르겠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얼굴이 창백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 빈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빈혈이란 혈액 속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의 양이 정상보다 줄어든 상태를 말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단백질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지면 몸 곳곳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 더 빠르게, 더 힘차게 뛰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에 부담이 쌓이고 전신에 다양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의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는 뼈 안쪽에 있는 조직으로 적혈구뿐 아니라 백혈구와 혈소판도 함께 만들어내는 혈액 공장입니다. 적혈구 하나의 수명은 약 120일입니다. 수명이 다한 적혈구는 비장에서 분해되고 골수에서 새 적혈구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 생산과 분해의 균형이 깨질 때 빈혈이 생깁니다. 적혈구가 줄어드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분이나 비타민이 부족해 적혈구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 둘째, 만성질환이나 골수 이상으로 적혈구 생성이 억제되는 경우. 셋째, 출혈이나 용혈로 적혈구가 지나치게 많이 파괴되는 경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 남성은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13g/dL 미만, 여성은 12g/dL 미만일 때 빈혈로 진단합니다. 수치에 따라 경증은 10에서 13, 중등도는 8에서 10, 중증은 8 미만으로 구분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대한혈액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약 10에서 17%가 빈혈을 갖고 있으며 8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빈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철분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고 소화 흡수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 빈혈입니다. 당뇨, 신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암 등 만성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 안에서 적혈구 생성이 억제되어 빈혈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함께 갖고 계신 시니어 분들에게 매우 흔한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결핍성 빈혈입니다. 비타민 B10이나 엽산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를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라고 부르는데 위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나 채식 위주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빈혈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줄어든 심장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심부전이나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하면 인지기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어 치매와 증상이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립노인의료센터는 시니어의 원인 불명 인지저하를 평가할 때 반드시 빈혈 여부를 함께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면 어지럽고 균형 감각이 흔들립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빈혈이 있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낙상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빈혈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하지만 일찍 발견하고 원인에 맞게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빈혈이 몸속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빈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감과 무기력함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독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쳐버린다면 한 번쯤 빈혈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숨이 차는 증상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 빠르게 걸을 때 숨이 가빠진다면 폐 문제가 아니라 빈혈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충분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면 심장과 폐가 그 부족분을 채우려고 과부하 상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도 빈혈의 신호입니다. 심장이 부족한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려고 더 빠르게 뛰는 것인데요. 이 증상이 자주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얼굴, 손바닥, 눈 아래 결막이 창백해지는 것도 빈혈의 전형적인 외부 신호입니다. 특히 눈꺼풀 안쪽에 붉은 점막이 하얗게 변해 있다면 철분 결핍성 빈혈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눈꺼풀을 살짝 뒤집어 색깔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손발이 차고 시린 느낌도 빈혈과 연관이 깊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말초 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 냉증으로 오해하고 넘어가십니다. 단순히 손발이 차다고 느끼실 때도 한 번쯤 빈혈 여부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과 집중력 저하도 빈혈과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는 산소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어서 헤모글로빈이 조금만 줄어도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대화 중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빈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이 어지럼증과 낙상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면 어지럽고 균형 감각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앞이 아찔해지는 기립성 어지럼증도 빈혈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빈혈이 있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낙상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신경계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손발 저림, 감각 이상, 균형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우울감이나 기억력 저하로까지 이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비타민 B12 수치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빈혈 증상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천천히 진행될수록 몸이 적응하면서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았던 분들은 극심한 피로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미 몸이 낮은 수치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 한 번으로 빈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정기 검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식욕 저하와 소화 불량도 빈혈의 간접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이 심해지면 혀가 매끈해지고 입안이 헐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 소화기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빈혈과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적혈구가 빠르게 파괴될 때 생기는 용혈성 빈혈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빈혈과 달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피부색 변화가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운동 능력의 저하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에 가볍게 하던 산책이나 청소가 갑자기 힘들어졌다면 근육에 전달되는 산소가 부족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체력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빈혈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빈혈 진단의 기본은 혈액 검사입니다. 병원에서 흔히 시행하는 CBC, 즉 전혈구 검사를 통해 적혈구 수, 헤모글로빈 수치, 헤마토크릿 수치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 하나만으로도 빈혈 여부와 정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 기준 13g/dl, 여성 기준 12g/dl 아래로 떨어지면 빈혈로 진단합니다. 수치가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하며 중증 빈혈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빈혈이 확인되면 원인을 찾는 추가 검사가 이어집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 파악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철분 결핍이 의심될 때는 혈청철, 페리틴, 총철결합 능 검사를 시행합니다. 페리틴은 몸 안의 철분 저장량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페리틴 수치가 낮으면 철분 결핍성 빈혈로 진단하며 철분 보충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페리틴 정성 수치는 남성 기준 12에서 3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여성 기준 12에서 1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수치가 12 미만이면 철분 저장량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페리틴이 높은데 빈혈이 있다면 이는 만성 염증이나 질환에 의한 빈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철분제를 아무리 복용해도 효과가 없고 원인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 결핍이 의심될 때는 혈중 수치를 직접 측정합니다. 비타민 B12 정상 범위는 200에서 900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이며 200 미만이면 결핍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위절제 수술을 받으셨거나 채식 위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B12 결핍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질환이 원인으로 의심될 때는 신장 기능 검사, 염증 수치, CRP,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을 함께 시행합니다. 신장에서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적혈구 생산이 감소해 빈혈이 생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의 전반적인 대사가 느려지면서 적혈구 생성 속도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에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드물지 않다는 점에서 빈혈 검사 시 갑상선 기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장관 출혈도 철분 결핍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스피린, 소염 진통제, 항응고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위장 점막에 미세한 출혈이 생겨 철분이 지속적으로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변 잠열 검사나 위내시경을 통해 출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혈액 도말 검사도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혈액을 슬라이드에 얇게 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인데 적혈구의 크기, 모양, 색깔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에서는 적혈구가 작고 색이 옅게 보이고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에서는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관찰됩니다. 대한혈액학회는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연 1회 이상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빈혈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조기 발견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철분제를 먼저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다른 빈혈에 철분제를 먹으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철분이 과잉 축적되어 간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로 원인을 확인한 뒤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 치료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의 치료는 철분 보충이 핵심입니다. 경구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고 바로 중단하면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의사가 지시한 기간 동안 반드시 지속해야 합니다. 철분제는 공복에 복용할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공복 복용 시 속쓰림, 구역질,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식후 30분에 복용하거나 위장 자극이 덜한 서방형 제제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심하다면 수분 섭취를 늘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할 때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오렌지 주스나 레몬즙 한 잔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칼슘제, 제산제, 녹차, 커피는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런 음식이나 약은 철분제 복용 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구 철분제 복용이 어렵거나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맥 주사로 철분을 직접 투여하기도 합니다. 위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시니어나 위절제 수술 후 흡수 능력이 떨어진 경우 주사 치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정맥 주사는 병원에서 시행하며 철분이 혈액으로 직접 흡수되어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 빈혈은 B12를 보충하면 됩니다. 경구 보충제로도 가능하지만 위 점막 기능이 저하된 시니어는 내인성 인자 부족으로 경구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 근육 주사로 직접 투여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내인성 인자란 위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비타민 B12B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 점막이 약해지면 이 내인성 인자가 줄어들고 아무리 B12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은 원인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이라면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신장이 만들어야 하는 호르몬을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시니어에게 자주 사용됩니다. 엽산 결핍 빈혈은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개선됩니다.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에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어 독성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엽산을 보충하기 전에 반드시 B12 결핍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12 결핍을 모른 채 엽산만 보충하면 신경계 손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빈혈의 경우 수혈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매우 낮거나 심장이나 폐에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 시행합니다. 수혈은 빠른 효과가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 치료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항응고제, 소염 진통제 등은 위장 출혈을 유발해 철분 결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 목록 전체를 담당 의사에게 꼭 알려주시고 약물 간 상호작용이 없는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에도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수치 변화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반응이 없다면 원인 진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치료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철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햄철과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비햄철입니다. 햄철은 흡수율이 15에서 35%로 매우 높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소 간, 굴, 조개, 생선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소간 100g에는 약 6.5mg, 굴 100g에는 약 7mg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 철분 섭취량이 8에서 18mg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비햄철은 흡수율이 2에서 10%로 낮지만 시금치, 브로콜리, 두부, 콩류, 깨, 미역, 다시마 등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어 매일 꾸준히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햄철을 드실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면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귤, 레몬, 키위, 딸기, 피망,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시금치 무침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기거나 두부 요리에 피망을 함께 넣는 것만으로도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달걀, 치즈, 요구르트 등 동물성 식품에 B12가 풍부합니다.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식사만으로 B12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B12 보충제를 따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은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콩류,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엽산은 열에 약해서 오래 끓이면 많이 파괴됩니다. 가능하면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는 방법이 엽산 보존에 더 좋습니다.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식사 직후 바로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고 적어도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제도 철분과 같은 흡수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분제와 칼슘제를 같은 시간에 복용하면 두 가지 모두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아침에는 철분제, 저녁에는 칼슘제 방식으로 시간을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영양학회는 시니어의 경우 입맛이 없어도 하루 3끼를 균형 있게 드시도록 권고합니다. 식사량이 줄면 철분과 비타민 섭취량도 함께 줄기 때문에 소량씩이라도 영양 균형을 맞추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욕이 없을 때는 영양이 풍부한 부드러운 음식, 예를 들어 달걀찜, 두부, 순두부, 연두부 등을 활용해 보세요. 가볍고 꾸준한 운동은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빈혈이 심한 상태에서는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안정된 후에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빈혈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적혈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를 재생하고 회복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도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은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가 붙을 자리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흡연은 증상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과도한 음주도 빈혈을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엽산과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고 위장 점막을 손상시켜 철분 흡수율을 낮춥니다. 음주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빈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빈혈에 대해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로와 숨가쁨을 절대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빈혈은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증상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65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연 1회 이상 혈액 검사를 꼭 받으세요. 대한혈액학회와 국립노인의료센터 모두 같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빈혈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조기 발견의 핵심입니다. 셋째, 철분제는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하지 마세요. 빈혈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며 잘못된 복용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로 원인을 확인한 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세요. 넷째, 철분이 풍부한 음식, 비타민 B12와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드세요. 소고기, 굴, 조개, 간, 시금치, 브로콜리, 두부, 달걀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커피, 녹차, 칼슘제는 철분제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같은 시간에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빈혈 수치를 함께 확인하세요. 당뇨, 신장질환, 류마티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모두 빈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빈혈 관리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일곱째,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약 목록 전체를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아스피린, 소염 진통제, 항응고제는 미장 출혈을 유발해 철분 결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 간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빈혈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심장, 뇌, 신경계, 면역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발견하고 원인에 맞게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 백과는 다음 편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